자, 그러면 유선남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일정부터 한번 챙겨볼까요? 네, 이번 주도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번에 금리 인상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보스틱 연준위원회 연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틀란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에 대한 수정치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청에서 발표하는 단기 에너지 전망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사우디 아람코에서 유가를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영향을 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나오게 되게 되고요.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중국의 신규 대출 원유 재고 1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목요일 날이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연준이 하고자 하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날은 아마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년물에 대한 국채 입찰이 목요일 날 또 나오게 되고요. 중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도 목요일 날 나오게 되게 됩니다.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수로 결정이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한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이것 말고도 사실 내일부터 발표가 되는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정은 연준위원 발언을 제외하면 딱히 큰 건 없는 거네요. 네, 딱히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스케줄은 오늘은 없고요. 원래 항상 월요일 날은 보통 중요한 스케줄들은 아무도 안 잡더라고요. 저도 안 잡아요. 웬만하면.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약속 잡는 거랑 스케줄 잡는 거랑은 좀 차이가 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번 주 금요일 날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됐는데요. 일단 그 당시에 발표됐던 지표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시간당 임금 지수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비농업 고용 지수도 뭐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고용 같은 경우는 정부, 의료 시설, 그리고 사회 지원, 건설 분야에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고 있으며 자, 건설 분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결국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서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ADP에서도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발표를 했고요. 운송 및 창고업은 이번에 일자리를 잃었다라고 발표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의 총 고용과 22년의 고용에 대한 비교수가 있었는데요. 23년 동안 고용은 270만 명 증가를 했지만 22년 480만 명 증가보다는 낮은 수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실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옐런이 최근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뭐 소프트 랜딩이다 지금 이런 상황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옐런과 바킨의 어떤 두 비둘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요일 날 기준으로 옐런과 바킨, 연준의 바킨이 좀 재미난 이야기를 두 가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옐런 재무장관은 대놓고 현재 소프트 랜딩을 이뤘다라고 하는 소식을 발표를 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했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발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바킨 총재 같은 경우도 불확실성을 굉장히 여러모로 지적하긴 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현 시점에서는 재가속 가능성이 낮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고 얘기를 우린 이미 벌써 우린 소프트 랜딩이야. 했다는 것은 연준이 어떤 설정한 목표치에 다 뭐 근사치더라도 다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경솔하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경솔. 일단은 저도 일단 연착륙에 좀 가까워졌다라는 데는 당연히 물론 옐런 재무장관과 동의를 하긴 하지만 예. 이미 연착륙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조금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썸네일 제목 나왔습니다. 경솔한 옐런. 옐런이 경솔했다. 옐런이 경솔했다. 밑에 유선함 왈. 그렇죠. 유사남 이렇게. 썸네일 나왔네요 벌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주말 사이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는데 보잉 737 패널이 비행 중에 터졌다. 이거 무슨 이 뉴스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보잉 관련해서 4일 전에 새롭게 신년을 기획하면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새로운 계획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 지 3, 4일도 안 돼가지고
이번에 갑작스럽게 보잉 비행기가 갑작스럽게 사이드가 터져나가게 되면서 비행 중에 터져나가게 되면서 사실 커다란 사고가 1월 5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당시 알래스카 항공의 737 맥스 9 항공기가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이륙하면서 문 모양의 패널이 찢어지게 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규제 당국은 신속하게 대응해서 사고 발생 24시간도 안 돼서 737 맥스 전체 항공기를 포함해서 171대에 해당하는 변종을 다 정지시켰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잉 같은 경우는 커다란 명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패널을 설치한 공급업체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 홀딩이 오늘 16%가량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특히 이런 보잉의 기계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서 2021년과 2022년에 문제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미 증권당국과 2억 달러의 미 법무부와 25억 달러의 합의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2020년 1월 737 맥스 생산을 중단했다가 일단 다시 5월에 재개하면서 재설계된 737 맥스의 테스트를 시작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두 건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이미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언제였냐면 2019년에 두 차례 추락사고로 인해서 340명 정도가 사망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20개월간 비행 중단이 있었던 기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고가 더 크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 과거에 있었구나. 인명사고가. 그 실제로. 저거 있잖아요. 예. 조종관을 당겼더니 빠졌어요? 고꾸라졌습니다. 그게 두 차례가 있었던. 아, 너무 당겨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 이게 그 약간 오류인데 뭐냐면 그 비행기라고 하는 게 전체를 새로 만드는 일은 많지 않다고 해요. 기존에 쓰던 동체가 있고 기존에 쓰던 이제 날개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엔진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제 비행기가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 비행기 효율이 좋아지게 하려고 엔진이 좋아졌는데 기존 동체에다 사용하는데 이게 너무 코를 들더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엔진은 좋은데 동체가 그대로니까 너무 코를 들더래요. 예. 그래서 비행기는 자동 항법을 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코를 들게 될 경우 그 자동적으로 비행기의 그 앞에 코를 낮추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동 항법인데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랬더니 이게 쭉 날아가면서 이 그 저기 조종관을 이렇게 당겨서 코를 들었더니 그걸로 인식하고 추락을 해버린 거죠. 그게 두 차례가 있었던 거고 그게 737 맥스의 가장 큰 사고 요인이었었고 그래서 그게 한 2년 넘게인가요? 아무튼 2년 상간으로 737 맥스를 아예 판매하지 못하게 했었던 보잉의 가장 큰 상처였었는데 그 상처는 다 끝나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됐는데 판매하고 딱 했더니 예. 예. 그러니까 T코에다가 이제 포르쉐 엔진을 엔진 하니까 달았더니 T코가 다 날아갔어. 앞바퀴가 들리길래 앞바퀴 늘렸어. 이걸 낮추라고 했더니 진짜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린 멋있네. 예. 진짜. 그런 일이 예.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인명사고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건 진짜 두 야, 번의 근데 추락이 있었죠. 그거는 진짜 끔찍하네요.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건 다 됐다 싶어서 운항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엔 또 패널이 터져버리네. 이런 일이. 이거는 그러니까 기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네. 이거는 이게 굳이 언론에서 일론 머스크를 좀 생채기를 내고 싶어하는 건지 요즘에 참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론 머스크가 상습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각자 의견을 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블룸버그 뉴스들이랑 다른 뉴스들 사이에서도 이 뉴스를 월스트리트저널이 냈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이 뉴스를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이 언급을 하기를 머스크의 측근들을 인용을 해서 약물 복용이 현재 진행형이며 LSD, 코카인, 엑스터시들을 복용하고 특히 케타민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주들과 임원들 사이에서 언급이 되면서 불안정성으로 현재 지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알렉스 스피로 머스크 측 변호사가 이야기하기를 그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스페이스X에서 약물 검사를 받고 있고 한 번도 검사에 걸린 적이 없다라며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합리적 의심은 되지만 예, 일단 아니 합리적 의심. 야, 합리적 의심이 아니 저는 되지만, 근데 예. 일론 머스크의 해명도 합리적으로 되게 받아들여졌던 게 지금 나사랑 스페이스X를 통해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사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 그러니까 나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국가적인 이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업체의 CEO가 마약 중독자면 안 되니까 3년 동안 랜덤으로 계속 검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검사 기간 동안 랜덤으로 검사해도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게 좀 그것도 좀 와닿기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비트코인 ETF 그 아무래도 아크에서 내놓은 비트코인 ETF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온다고요? 일단 정확히 말하면 비트코인 쪽에서 이번에 재미난 소식이 저번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허들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뉴스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현물 ETF에 대해서 SEC가 이제는 리뷰가 끝났다라고 전달을 한 건데요. 여기에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전달을 해드리면 여태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신청사가 지속적으로 수정본을 갖다 냈으면서 SEC가 수정 다시 해와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끝났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최종본이 제출이 됐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신청서를 받아들였고 이제는 투표만 남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현재 두 가지 서류가 이제 19B4 서류가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S1 서류는 아직 좀 남아있는데 이게 좀 재미난 건 S1 서류는 어차피 보통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오는 서류라서 사실 웬만하면 승인이 되거든요. 결국 마지막 신청서의 최종본이 이제 제시가 됐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일단 중요한 거는요. 사실 아까 말씀해준 돈나무 이제 아크에서 발표를 하는 캐시 우드 누나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물 ETF에 관련된 승인이 이제 곧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요것 관련해서도 조금 지적을 해볼 만한 게, 사실 지금 현물 ETF들 사이에서는 누가 먼저 승인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예전에 선물로 승인이 되었던 두 가지 종류의 ETF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프로쉐어스 비토 ETF가 약 3일 정도 먼저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발키리에서 발표하는 선물 ETF가 약 3일 늦게 승인이 됐었는데요. 사실상 거의 완벽하게 동일한 ETF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과 관리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거의 20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유입된 자금들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선점하는 사람이 독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아마 승인을 동일한 시기에 나오게 될 정도로 조절할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서 만약에 승인이 될 경우 요번에 투표가 결국 이번 주 안에 나오게 될 텐데 승인이 되게 될 경우 아마 모든 ETF들이 비슷한 시기 최소한 비슷한 시기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거래량이나 이렇게 또 확연하게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 어떻게 따로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가장 먼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돈이 몰린 게 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을 봤는데 결국 사람이 더 많은 것들이 일단 사람들이 더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성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쉐어스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요. 예. 사실 지금 11개가량 종류의 ETF가 이제 곧 승인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각자 수수료도 다르고 이제 거기에서 발행하는 회사들도 다르다 보니까 또 자그마한 회사에서 발행한 ETF 같은 경우는 직접 자신들의 지갑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이제 각자 현물 ETF가 승인될 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ETF나 이런 거 거래할 때 보면은 이제 금액이 큰 분들 있잖아요. 그럼 금액이 큰 분들은 호가당 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나는 한 번에 팔고 한 번에 살려면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지 않으면 제가 뭐 10,000원에 걸었는데 이거 다 안 팔려갖고 9,500원에 걸고 막 9,400원에 걸고 해야 되다 보니까 큰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데 거래가 많은데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 먼저 했으면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붙게 되고 결국은 진짜 이 시점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네. JP 모건은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JP모건 쪽에서 현재 자신의 투자자들 사이에게 현재 메일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일시적인 반등이 나타났지만 연말까지 3%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르코 콜라노빅 JP모건 수선 전략가가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당분간 오르는 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지속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전달이 됐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정말 시장을 잘 읽어서 그랬죠. 반인 반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반신반의 저 사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약간 반신 약간 반신반의 이렇게 바뀌어서 그렇죠. 약간 요즘에 좀 조용하신 그러니까요. 예, 그분이신데 나오셨네요. 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번 주에 또 개막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요 이벤트가 이번 주에 개막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미 전달을 해드렸지만 JP모건 헬스케어 행사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헬스케어 행사 내에서 여러모로 제약회사들 사이에서 거래가 일어나거나 중요 이벤트가 발표되고 각자의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올랐던 바이오주나 제약회사주의 영향이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받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CES가 내일부터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자, 미래의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라고 많이들 얘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상 AI가 이번에 많이 도입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얼마나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올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타격을 받았다가 지난해부터 규모가 다시 또 돌아오기 시작했는데 참가 기업만 약 작년에 비해서 10% 늘어났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이번 행사 예상 참관객이 13만 명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게 되면서 사실 경제 전문지 포춘이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60%가 넘는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대가 너무 됩니다. 이게 사실 2023년 그 CES를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 GPU가 그때 나왔거든요. 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 해서 GPU가 그때 CES에서 발표가 되면서 또 나왔던 부분도 있고 거기 뭐 여러 이제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것도 다 나오는데 이번에도 뭐 국내 기업들도 많이 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되는 CES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투자 아이디어로 또 활용하셔도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진짜 1년에 가장 큰 행사 가운데 두 개가 자, 이번 주에 개최가 됩니다. 많은 기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우디 아람코가 원유 가격을 인하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가 2월 아시아 지역에 판매하는 원유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7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세계 최대 석유 회사 아람코가 2월 선적 아랍 경질유를 포함한 원유 공식 판매 가격을 오만 두바이 지역 벤치마크 1월 가격보다 배럴당 2달러 인하한다라고 소식이 발표를 했고요. 이는 사실상 지난 2021년 11월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격 인하는 혹시 가격 인하는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설이 없었을까요? 일단 뭐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내에서 다뤘었거든요. 결국 최근 들어서 유가 약세가 미국 쪽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이제 가야나에서 발견된 여러 원유 매장량과 더불어서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오펙 내부에서도 내부 분열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른 산유국들에 대한 생산량 증가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정기 보수에 따른 수요 감소에 따른 조치로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외에 회사별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회사별 소식들 중에서 재미난 인수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머크사가 현재 드러그 메이커 제약회사 중 하나인 하푼 테라퓨틱을 이제 산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주당 23달러에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자마자 현재 하푼 테라퓨틱은 주식이 110%가량 올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보스턴 사이언티픽 쪽에서도 아소닉스라고 해서 이것도 제약회사 관련된 회사인데 현재 인수를 마무리할 것 같다. 주당 71달러에 살 것 같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자마자 현재 주가가 20%가량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트 카니발, 도어대시, 엠페이지까지 현재 투자 의견에 대해서 상향 조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이 좀 있죠. 자, 실적 발표 기업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사실 굉장히 주목할 거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부터 제프리스 은행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블랙록, 뱅크어메리카, JP 모건, 시티은행, BNY 멜론까지 여러 가지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특히 BNY 멜론 같은 경우는 최근 망했던 상업용 부동산 신탁 중에 하나가 사실 100밀리언 달러 정도가 BNY 멜론의 빚을 졌다라는 얘기가 도는 만큼 이번 어닝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할지가 조금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들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주목하는 기업들 중 하나가 틸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틸레이라는 기업은 사실 대마 관련해서 생산을 하는 혹은 연구를 하는 회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대마주가 뭐 요즘에는 밈주식에서 벗어나서 많이들 관심을 많이 잃긴 하셨지만 사실 미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마 기업들이 조금씩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대만은 사면 살 수 있나? 그 그냥 사면 살 수 있어요? 네, 그냥 여기는요, 요 옆에 마켓 가서 진짜 담배 사듯이 이게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가게가 대형 점포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가 되게 고급스럽게 꾸며놓고 직접 가서 그냥 고르셔서 사면 되는 방식의 대마 쪽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합법화가 된 상태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뭐 조그마한 마트 스토어에서 사듯이 사실 수 있어서 예, 딱히 거부감이 느껴지지는 않죠. 이제 미국인 사이에서. 그러면 합법화가 됐다는 거는 길거리에서 피워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합법화가 됐지만 어디 길에선 피면 안 되는 겁니까? 길거리에서 피워야 되는 게 맞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결국 담배 종류다 보니까요. 원래 집안에서 피면 안 되는 건데. 예, 근데 뭐 일단 뭐 요거는 뭐 건축법 관련된 사안이고 예, 일단은 길거리에서 퍼블릭한 장소에서 뉴욕, 뉴저지에서 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원래는 발코니 같은 데서 피는 경우가 많죠. 예. 아 그렇군요. 야, 이제 국내 집에서 피면 안 되는 거군요. 아니 뭐 집에서 피면 이제 등짝 스매싱 맞죠? 와이프한테.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야, 근데 참 이게 나라별로 네. 이게 뭐 진짜 뭐 대마초에 관련돼 있는 법안 자체가 워낙 이제 극과 극이니까. 아 맞아요. 네. 뭐 참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가서는 뭐 까놓고서 뭐 내조용으로 즐길 수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구속감이니까. 그렇죠. 네. 야, 이거를 참 뭐 그런 게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안 해야죠. 안 하는 게 좋은데 특히 참, 한국인은 예. 미국에서 피고 들어와도 잡혀갑니다. 잡혀가니까요. 잡혀갑니다. 예, 네, 잡혀갑니다. 맞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네. 미국 내에서는 여러모로 먹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젤리 같은 거 안에도 이제 대마초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것도 잘 확인을 하시고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좀 재미난 거 조금 덧붙여보자면 이제 미국 내에서는 대마초를 기르는 것도 이제 합법화가 됐습니다. 이제 개인용으로 자기가 필 것만 기르는 거는요. 이제 뉴욕, 뉴저지 쪽에서도 합법화가 됐다 보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는 건 여전히 불법인데 개인적으로 사는 거, 뭐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몇 번 한 거 언급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대마초 주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 나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대마 회사들 같은 경우는요. 결국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려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사실 합법화가 된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가 세수를 얻기 위해서인데 결국 세금을 내게 만들면 불법적으로 여태까지 판매를 해왔던 애들은 어차피 세금 안 내고 장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이제 또 이제 기르는 게 합법화가 됐다 보니까 훨씬 더 판매가 이제 용이해지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예전처럼 불법적으로 판매를 해왔던 친구들은 이제 사실 자기만의 노하우를 통해서 이제 여러 불법적인 것도 포함시킨 상태로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대마 주식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장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게 되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아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기업으로 대마를 팔 수 있는데 팔래 아니면 너 혼자 키워서 팔래 하면 물론 기업으로 팔면 합법적이고 좋지만 세금은 내야 되고 나 혼자 몰래 팔면 세금 안 내니까 그럼 여기에 편승해서 나 혼자 팔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대마 기업들에게는 좀 약간의 그 누수되는
고객들이 좀 누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예. 너무 얘기 많이 하면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괜찮아요. 뭐 어때? 뭐 할 수 있지 뭐. 아, 그런가요? 예. 기업 얘기인데, 예. 기업 얘기인데 예. 약간 오해가 될 수. 아니, 근데 정부 부채를 대마 기업의 셋으로 다 메꾸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유선아님, 근데 좀 궁금한 게 미국 내에서도 그 마약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이 너무 심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물론 대만은 그런 마약과는 좀 다르다고는 하지만 대만은 이런 마약으로 가는 어떤 관문이라고 하던데 왜 이게 계속 합법화가 되는 겁니까? 일단 대마라는 게 관문약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커피보다도 중독성이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사실 훨씬 더 많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불법적인 더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간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은데 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나라들이나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건 결국 대마초를 피게 되면은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뭐라고 하죠? 이제 이거를 막 같이 뭐 이렇게 미국에서 사니까 이제 몇몇 친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확실히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더라도 기분의 변화가 막 명확하게 된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환각 증세를 본다거나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네. 근데 대마초 같은 경우는 환각 증세는 없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뭐 커다란 변화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뭐 이거를 갑작스럽게 배고프게 만든다든지 혹은 어떤 이야기에도 뭐 갑작스럽게 웃음이 나오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분에 대한 변화를 극명하게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일단 저도 안 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중독성은 낮더라도 개인의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이나 대마초 같은 것들은 안 피는 게 좋다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아, 사실 뭐 알겠습니다. 담배도 안 좋지 사실. 그쵸? 예, 담배도 안 담배도 좋죠. 끊어야 돼 다. 네.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 전해드려야 될 이야기들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사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